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왕고래라고 이름 붙여진 동해영일만 심해가스전 1차 시추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탐사정 시추 결과 경제성이 있는 가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추가 시추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첫 시추에서 바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고는 하지만 산유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혜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간 결과 자세히 살펴보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를 모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왕고래는 동해에서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구조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매장량은 140억 배럴, 약 2,3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석유가 25%, 천연가스가 75%로 석유는 최대 4년, 천연가스는 최대 29년을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추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대왕고래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유의미하거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2,300조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결국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폐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액트지오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었습니다. 이 중 하나였던 대왕고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추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료에 대한 최종 결론은 8월에 보고하겠지만 대왕고래 구역 안에 연결된 구조에서는 더 이상 탐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유망구조 시추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탐사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왕고래 1차 시추가 실패했는데 앞으로 이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왕고래는 무산됐지만 정부는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분석해 아직 남아있는 6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위한 데이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2차 유망성 평가에서는 일명 마기상어로 이름 붙인 새로운 유망구조도 나오면서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시추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삭감된 예산의 복구는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할 당시 예상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이어 기업들도 이 중국산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사용을 줄줄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정보뿐 아니라 이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한다는 이 딥시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에 이 보안 공포증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중국 딥시크에 대한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 부처는 앞다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를 필두로 기재부와 산자부 등 경제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겁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했습니다. 민감한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내 AI 기업들을 불러 모아 딥시크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특히나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노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금융권과 기업들도 딥시크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물론 오픈 AI의 챗GPT까지 접속하지 못하게 사내망을 막은 겁니다. 딥시크 보안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 수집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기기 정보뿐만 아니라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까지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술력을 내세워버렸던 AI 전쟁의 승부처가 보안 경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서버에 접속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안 문제를 끝까지 누가 잘 해결하느냐가 결국에는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딥시크 금지령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면서 AI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 합병 무산으로 이번 합병의 도화선이었던 이 대만 폭스콘의 인수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제조사로 성장한 폭스콘이 이 첨단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 반도체 분야의 TSMC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 대만 폭스콘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폭스콘 홍하이 정밀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대만계 회사로 TSMC에 이어서 대만 증시 시총 2위 회사입니다. 애플 아이폰 위탁 생산으로 유명한데요. 전 세계 아이폰 생산 물량의 70%인 약 9천만 대를 이 회사가 만듭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 AI 서버 부품을 만들고도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혼다와 닛산이 합병에 나섰던 것 이 폭스콘이 닛산 인수를 노렸기 때문이다. 이게 정설인데 네. 이 폭스콘이 닛산 인수에 다시 나서면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최초 전기차 양산형 전기차를 이제 만들었던 닛산은 이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는 그 폭스콘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 폭스콘은 현재 닛산 지분의 인수를 위해서 닛산 최대 주주인 프랑스 르노와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 닛산 CEO 출신인 세키 준을 영입해서 전기차 부분 최고 전략 책임자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폭스콘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입니까? 네, 말하자면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전기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020년 대만 자동차 제조사인 그 위롱 자동차와 합작해 폭스트론이라는 전기차 회사를 세웠고요. 네. 같은 해 이제 MIH라는 이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오픈 소스 방식으로 만들어서 전기차 기술을 갖지 못한 회사도 폭스트론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그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성사가 되면 누구나 전기차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가뜩이나 낮은 이 전기차 시장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이제 부품의 수가 3분의 1에 불과해서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는데요. 폭스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신생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 별다른 생산 설비 없이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폭스콘은 이제 폭스트론 설립 당시에 오는 2027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0%의 점유율로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 현대차도 이 구글 웨이모와 협력을 발표하면서 이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언급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파는 그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주변 환경 데이터를 인식하고 또 여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또 연동이 잘 되고 또 제어가 잘 되는 차가 필요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미국 빅테크들과 협력 전선을 구축했고요. 구글 자율주행 로보택시 회사인 웨이모에 납품하기로 해서 판매처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네, 이 전기차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 부담 없이 뛰어드는 이 모빌리티 파운드리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 자동차 업계 재편도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폭스바겐과 같은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그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못 이겨서 지금 구조 조정에 돌입했는데요. 네. 위탁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이 나타나서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그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예 업계 순위를 뒤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테슬라나 또 현대차, BYD처럼 이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한 회사들의 경쟁력을 보면 그 주인공이 꼭 폭스콘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이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서울 집값이 5주 만에 깜짝 반등했습니다. 자, 이번 주면 하락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상 바뀝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재근 기자, 먼저 오늘 나온 서울 아파트값 통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서울 아파트 집값이 4주째 보합을 이어가다가 2월 첫째 주 0.02% 오르면서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상승폭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가 이제 전주 대비 0.13% 오르면서 서울 지역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또 서초와 강남 등도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 이외 지역에선 마포와 용산, 또 양천 등이 지금 보시는 대로 올랐고요. 집값이 하락했던 지역은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네. 강북과 구로는 하락폭이 소폭 줄었고 종로와 중랑 등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거란 기대감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끌어올렸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5주 만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래가 일단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좀 무리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7월 달에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선 만큼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도 거래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점으로 꼽힙니다. 네, 분명 이번에 서울 아파트값이 깜짝 반등한 데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지 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발언 이후에 서울시는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해제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합니다. 강남권 주민을 중심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불만이 누적된 점도 해제 가능성을 높이는 네. 요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한 구청장들도 서울시의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 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달 셋째 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강북구와 양천구 등 12곳의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점도 네. 앞으로 전면 해제보다는 일부 해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인데요. 모아타운 내 개인 도로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서 다수에게 지분 거래로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뭐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생겨났는데 뭐 실제로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었습니까? 지난 5년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집값이 폭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좀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2020년 6월 달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잠실과 대치, 삼성 등의 집값을 한번 대표 대단지 시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잠실의 경우에는 그 리센츠와 엘스가 84제곱미터 기준 4년 반 만에 17억 원에서 뭐 한 2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뛰었고요. 또 대치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는 45평 기준 가격이 34억에서 45억으로 올랐고 압구정 현대는 29억에서 50억까지 이렇게 폭등해버렸습니다. 강남권 외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의도 자이의 경우에는 20억에 팔리던 게 작년 12월엔 30억에 팔렸고요. 또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14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앞질렀는데요. 토어제가 투기 억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포의 집값 상승세가 이 기간 더 가팔랐던 것을 고려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 인근 비규제 지역 집값을 자극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 기자가 직접 이제 현장을 취재해 보니까 이미 강남 지역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예상하고 곳곳에서 뭐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곳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잠실과 대치, 목동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의 경우 33평이 최근에 29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 5단지도 최근 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업소를 가보니 집주인들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기대감에 매물들을 또 거둬들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네. 특히 대구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매수 문의가 좀 있다고 합니다. 지방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치동도 기대감 속에 매수 문의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치동이 유명 학군지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해제되면 지방에서 대치로 오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좀 거래가 더 늘어날 걸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하나인 또 목동을 가보면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안 풀릴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목동은 현재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재건축 단지가 묶이게 되면은 효과가 반감될 수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 해제되면 이 서울 집값이 뭐 앞으로 좀 더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해제만 되면은 잠실과 삼성, 대치 등의 집값이 당분간은 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였던 도곡과 반포 등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었는데 덜 오른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단 갭 투자가 가능해지고 또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는 만큼 지방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파킹 자산 이것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격이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기업의 성장 발전은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미분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건설업계는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늘어난 비용만큼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토론회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와 정부, 건설업계는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업계의 위기를 보여주듯 토론회는 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라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토론회에서 건설업계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어난 공사비 상승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건설에 투입되는 재료와 장비, 물가 등을 반영한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10년간 약 1.5배 올랐는데요.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급등을 했지만 공사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공사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이는데 이 건설업계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했습니까?
네,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반영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 공사 때 기간이 늘어나면 건설사와 발주처 간의 간접비를 제대로 반영해 분쟁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정비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건설업계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피스 같은 비주택도 PF 보증을 받을 수 있어야 수요 침체에 벗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요구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오늘 모아지는 의견을 가지고 관련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미래에셋이 대표적인 미국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의 보수를 10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익을 덜 내더라도 ETF 시장에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업계 1위인 삼성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상장지수 펀드 시장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파격 보수 인하안을 꺼냈습니다. 이에 국내에 상장된 대표 미국 ETF 상품 2종의 총 보수는 기존 연 0.07%에서 연 0.0068%로 변경됩니다. 보수 인하가 적용되는 상품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와 타이거 S&P 500 ETF입니다. 총 보수 인하를 반영해 해당 ETF에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제 연간 총 비용은 기타 비용을 합쳐 기존 약 19만 원에서 약 12만 원으로 7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 랠리로 해당 상품들의 순자산 규모가 이미 수조 원씩 증가했는데 투자 유인책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S&P 500 나스닥 100이 국내 대표 ETF이기도 하고 장기 투자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품이라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기 위해서. 앞서 파격 보수 인하 카드를 꺼냈던 건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지난해 대표 미국 ETF 상품 4종의 총 보수를 연 0.05%에서 연 0.0099%로 낮추며 수수료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미래에셋도 삼성운용의 대표 상품 견제를 위해 금리형 ETF 보수를 0.0098%까지 낮추는 등 경쟁을 피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삼성운용의 국내 ETF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자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박현주 미래에셋 금융그룹 회장이 ETF 시장 선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혈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미래에셋 파격 보수 인하에 삼성운용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랙록에서 영입한 박명재 ETF 사업 부문장을 필두로 조만간 ETF 1위 수성을 위한 중장기 쇄신안을 꺼낼 것이란 예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